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라이브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관련 소식,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 한데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최규하 대통령 가옥,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런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화합의 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포구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자는 취지로 화합의 거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화합의 거리에는 서거한 대통령 9명의 조각상을 설치한다는 구상인데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4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마포 구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항의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는 마포 구민의 의견도 묻지 않는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허튼데 세금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도 진영 논리가 극심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청장에게 역대 대통령 흉상 설치에 반대하는 문자를 보냈다.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곳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인 화합의 거리 조성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위치 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포구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폐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인데요. 서울시의회는 본안 소송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입법이라는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을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의회가 민주적 논의나 입법 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폐지안을 의결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호정 의장은 폐지안 재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합리적인 대체 입법까지 마련했다며 상위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살이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받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자립 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만 18세에 독립해서 5년간 지원을 받은 후에는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직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홀로 서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가 자립준비기간인 5년에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려 개인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아동에는 한 달에 30만 원의 레슨비를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1대1 진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28년까지 모든 시설에 1인 1실을 마련해 13세 이상의 아동은 독립공간을 갖도록 하고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울 아동 힐링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의 자립정착금 2천만 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과 별개로 내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비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신규 지원합니다. 또 민간 후원금으로 SOS 자금을 조성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립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산과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만 400곳이 넘는데요. 심해지는 이상기후를 고려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과 맞닿은 서울의 한 주택가. 오래된 나무가 꺾여 아파트 창문까지 내려오자 올해 초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보이는 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과거 산사태 피해가 있던 동네인데 나무까지 사라지자 토사물이 흘러내려 배수구도 막혔습니다. 나무가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지금 집안 창문까지 온다. 지금 여기까지 단계예요. 저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다 포기로 이제 또 나무가 쓰러져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여러분 장마에 다행히도 여기까지 토사가 밀려오진 않았는데. 이 지역은 자치구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장마가 오기 전까지 대상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의 면적이 25.3%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주거라던가 상업이라던가 교육시설 등이 그 생활권 시설들과 산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저희가 산림청의 기초조사 대상지로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0여 개소를 발굴을 해서 보내놨고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4년 기준 서울에만 모두 444곳.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면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산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방댐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7개 지역에 산사태 방지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의 효과는 어떨까? 지난달 공사를 마친 시설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늘어난 계곡물의 범람을 막는 댐과 유속을 조절하는 저수조를 통해 물이 원만하게 흘러나갑니다. 토사를 막기 위한 돌이 산 아래를 둘러싸고 흙을 고정하는 그물망도 씌여 있습니다. 산이 머금은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관도 눈에 띕니다. 매년 여름 산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시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하실로 막 물이 차고 저 마당까지 차고 그래가지고 뭐 차량까지 막 그냥 침수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저 인도까지 나가서 주민들이 지나다니기에도 불편을 느꼈어요. 발 못 뻗고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그냥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사방시설 설치만으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강우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과 강우 일수가 10년 주기로 늘고 있는 데다 특정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강우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특성에 맞춰 산사태 예보를 발령할 때 쓰는 관측망을 늘려 대비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기상관측소를 제외한 강수관측망은 모두 22개. 관측망을 더 촘촘하게 세우면 한 지역 안에서도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특정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의 한 배 정도는 있어야지 개수가 되거든요. 관측망이 좀 촘촘해지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저 극한 오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경보를 내릴 수 있으니까. 기후변화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산사태주의보나 경보를 받으시면 저희 관에서 그 대피라던가 어떤 안내 체계가 갑니다. 그러면은 빠른 협조해서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그 취약 지역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 그 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시민분들께서 그 새끼를 이용하시지 않고 산림을 보호하는 거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입산을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TBS 최가영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잇따라 발령돼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주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서울 상당수 지역이 감염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자치구들은 방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예방도 중요한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라리아 균을 옮기는 얼룩 날개 모기입니다.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고 일반 모기와 달리 앉아있을 때 꽁지를 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이 얼룩 날개 모기가 서울까지 날아와 말라리아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김포나 파주 또 강화 이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접 지역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감염 모기가 기류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겁니다. 지난 7월 9일 서울 양천구에 22일에는 강서구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에선 13개 자치구를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서 주로 감염됐지만 이제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거나 눈이 별로 오지 않으면은 그해 겨울에 많이 죽어요. 몸에 수분을 뺏겨가지고 말라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모기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다. 고해 이제 여름에는 모기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최근 몇 년 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지금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은 329명, 이 중 59명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서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모기 밀도가 많이 증가하였고요. 방제를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1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방제를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13개 자치구의 방제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특성에 맞는 방제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까지 방역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환자하고 내년 장기 잠복기 환자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방역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모기가 있는지를 살피고 여기 다 모기 유충입니다. 진모기 유충이고 말라리아 매개하는 모기 유충은 없어요. 저렇게 그 식물이 안에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죠. 저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저런 데 낮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살충제를 제대로 분무하는 법도 익힙니다. 먼저 시작을 밑에서 했다. 밑에서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m 거리를 10초 이동하면서 천천히 뿌린다. 도심에선 주거지 주변 공원 등에 모기가 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원이나 하여튼 그 아파트 단지도 이미 요즘에는 조경수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물이 많이 우거진 곳은 습도가 좋으니까 모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밖에 나와서 뭐 오랫동안 담배를 핀다든가 한 곳에 머물러 있다든가 모기들이 주변 가까이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감지하고 흡혈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밤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이 없고요. 풀숲이 이렇게 잘 우거져 있고 이런 데는 야간에 활동할 때 조금 자제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말라리아 증상은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48시간 주기로 발열과 오한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말라리아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는 여름철 휴가객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몰리고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늘어나는데요.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안전하게 여행하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들도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합니다. 김선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하계 교통 특별대책 기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민자를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의 구간 10개소를 지목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위험운전 행동, 기상과 도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교통사고 주의순위 첫 번째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면이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면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아 주의해야 할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서울 나들목을 중심으로 전후 2.06km 구간이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하남교차로 전후 1.8km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서울 나들목 양화 방면 0.98km 구간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특히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혼잡 도로와 혼잡 시간대를 피해 미리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 기간 많은 해외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의 혼잡도 완화와 항공편 증편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 기간 공항 이용객을 하루 4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9만 5천 명보다 13.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비해 각 항공사는 국내선 수요가 많은 제주행 노선을 주 17회 증편하고 국제선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노선을 중심으로 주 86회 증편할 계획입니다. 탑승객들은 항공사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을 활용해 사전 체크인을 하면 공항 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도로와 여객선 수송 등 지역별 특색이 있는 교통 안전 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객 증가에 대비해 피서지와 휴양지 중심으로 시외버스 10세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우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천과 섬을 잇는 연안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도 추진됩니다. 연평도로 3박 4일 놀러 가는데 그냥 색다른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저희끼리 약간 낭만 여행을 하고 싶어서 바다도 많이 보고 좀 사람 많이 없는 곳을 찾아보다가 연평도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모두 10만 4천 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0만 1천여 명보다 3%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상시 1260회에서 1474회로 214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용 안내서를 제공하고 한중 여객선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TBS 김선환입니다. 우리 동네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